1943년 테어베어는 정신병리를 새로운 입장에서 고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아동의 강렬한 욕구를 좌절시키는 정서적으로 무감각하며 침범적이며 일관성 없는 부모들 때문에 아동이 초기 대상을 내면화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대인관계적 세계를 구성하는 부모가 무심하거나 변덕스럽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페어베언에 따르면 현실의 부모를 좋은 대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동은 내면화, 억압, 그리고 분열로 이어지는 초기 정신과정을 일으킨다. 아동은 부모의 나쁜 측면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내면화한다. 따라서 나쁜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 자신이다. 즉, 나쁨은 아동 자신 안에 있다. 만약 자신이 나쁘지 않다면 부모는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모든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며 정의롭고 믿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 만약 그의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면 아동은 부모의 문제를 자신에게 전가한다. 아동은 스스로 나쁨의 짐을 떠맡는다. 즉, 우울, 정신적 해체, 가학증과 같은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들은 이제 아동 자신의 것이 된다. 이러한 모든 부모의 나쁜 특징들은 자아의 일차적 동일시에 의하여 나쁜 대상들이 된다. 아동은 현실성 없는 기대와 함께 내적인 안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외부의 안전을 얻는다. 나쁨이 현실의 부모에게 있다면 아동은 자신이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쁨이 자신 안에 있다면 그는 그 나쁨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내적 대상과 자,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여기서 두 번째 이론에 굉장히 이건 내면화 문제로 얘기를 하는 내적 대상 이론으로 끌고 갔는데 어떤 분은 아까 첫 번째 이론에서 구강기 초기 이론과 많이 닮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나쁜 특징들이 내면화시켜서 그걸 통제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가면 페어벤의 얘기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어떤 유혹적인 seductive object, tantalizing object라고 하는 유혹적인 대상, 그리고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 이런 나쁜 대상을 자기의 내면화한다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유혹하는 측면, 만족을 시켜줄 것 같으면서 만족시켜주지 않고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측면과 또 결국은 자기를 버리는 측면, 이런 측면들이 내면화되면서 내적 대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이 나쁜 것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 나쁜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통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밖에 있는 실제 외부 대상, 자기의 부모가 정말 나쁘다고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나쁜 부모를 이길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는 이 나쁜 부모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런 아이가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통제력을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으려면 이 부모의 나쁜 측면들을 내면화해서 내적 대상으로 가지고 와서 내적 대상하고 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적 대상에 대한 애착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 대상에게 어태치되는 게 현실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얘기하는 유혹하는 대상이나 거절하는 대상에게 가는 자기 마음은 하나는 페어벤이 리비도적 이고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반리비도적 이고라고 하는데, 리비도적 이고는 쫓아가는 게 현실 대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적 대상인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에게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리비도가 간다는 얘기예요. 내적 대상에게 쫓아가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에게 쫓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열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스플리팅이 일어나는데 중심 자아로부터 분열된 자기 마음들,
자기 마음이 조각조각 난다. 이 조각난 마음들은 결국 나쁜 대상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현실 대상하고 관계에 이 마음은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내적 대상하고 한 통속이 돼서 자기를 계속 유혹하는 대상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마음, 이게 리비디널 이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쁜 대상, 그러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에게 만족이 없으면서도 언젠가 희망이, 언젠가 만족을 줄 거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이게 리비디널 이고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병리적인 마음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름이 좋아서 리비디널 이고인데, 이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얽매여 있는 죄수의 삶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엔티리비디널 이고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도 누군가를 공격하고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는 이런 마음인데, 이 대상이 누가 되냐면 리비디널 이고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대상, 유혹하는 대상과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마음인 리비디널 이고를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면, 물론 센츄럴 이고로부터 박해도 받지만 엔티 리비디널 이고가 이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엄청난 공격성이 내적인 부분적인 자기 마음의 일부가 다른 마음의 일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된 마음 간에 엄청난 갈등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슈퍼 이고가 자기 이고를 공격한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다른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엔티 리비디널 이고가 리비디널 이고와 그리고 시덕팅 아브젝트를 공격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페어베는 실제 리얼 아브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원래 우리 마음은 깨어지 있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온전한 이고를, 인티그레이트 된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쁜 대상을 만나서 자기가 그 나쁜 대상하고 관계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박탈이 있을 때, 이 박탈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현실 대상을 자기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상의 나쁜 측면들을 나쁜 대상으로 내면화한다는, 여기서부터 정신병리가 발생한다. 정신병리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크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무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멜라니 클라인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쟤는 정말 억압이 너무 많아서 저런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페어벤 이론으로 본다면, 환경이 적합하다고 한다면 굳이 나쁜 대상들이 그렇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격성도 후천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멜라니 클라인은 공격성을 우리는 타고나서 그 공격성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온다고 봤다고 한다면, 페어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공격성은 좌절에서 오는 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론에서는 내적 대상 관계 때문에 아이들의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하는 거예요? 페어벤 얘기로 친다면 1943년 이후에 나온 이론으로서는 아이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이 강렬한 욕구가 좌절될 때, 좌절시키는 정서적으로 무감각하고 침범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들 때문에 아동이 초기에 대상을 내재화한다, 내면화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어쩌면 우리 정신구조가 생겨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런데
어느 아이도 퍼펙트한 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쁜 대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나쁜 대상이 많고 더 악질이냐, 아니면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대상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경험에 따라서 실제 부모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면화된 나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페어벤에게 있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은 처음부터 투사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 때문에 이미 대상에게 투사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니까 자기의 공격성을 외부에 투사하면서 나쁜 대상을 만들어낸다고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더 중점이 더 있죠. 그래서 역동이론과 환경이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환경이론은 실제 외부 환경,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는 건 부모죠. 일반적으로 이 부모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멜라니 클라인 이론에 의하면 서로 절충되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동 이론은 타고난 공격성, 타고난 죽음 본능으로 데스 인스팅트로부터 나오는 이 공격성 때문에 여러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만난 대상, 실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론에서는 다시 수정이 많이 일어나죠. 원론적으로 본다면 타고난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 환경을 중요시하느냐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생기죠. 이러한 내적 대상관계들은 억압된 내용의 핵심을 구성한다. 또한 지나치게 흥분시키는 부모와 과도하게 거절하는 부모를 연상시키는 기억들도 억압된다.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번역할 때 조금 번역본 읽을 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기억들이 지나치게 흥분시키는 또는 지나치게 거절하는 부모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억압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잠깐만요. 어디가 여기서 또한 지나치게 흥분시키는 부모와 과도하게 거절하는 부모를 연상시키는 기억들도 억압된다. 그래서 기억 중에 이런 연상을 가져오는 기억을 억압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문에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지나치게 흥분시키거나 지나치게 거절한 그런 부모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억압된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원래 아마 의역을 한 것 같으니까 괜찮은 번역으로 보이긴 하는데 원문에 의하면 왜 억압이 일어나느냐를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기억이 억압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잠시만요. 기억이 억압되는지. 환자들은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기억들을 두려워한다. 그 기억들은 환자 자신이 여전히 그 나쁜 대상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들과 동일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또한 충동들과 환상들로 억압된다. 충동과 환상이 억압되는 이유는 그것들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부모의 흥분시키는 측면과 거절하는 측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동들과 환상들은 내적 대상관계 전체를 의식 차원으로 불러올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억압된 내용의 핵심에는 또는 모든 정신병리의 중심에는 억압된 나쁜 대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억압된 나쁜 대상들이 모든 정신의 밑바닥에 있다. 그런데 이 나쁜 대상들이 생겨난 것은 나쁜 양육자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육자의 실패가 정신병리를 가져온다 이 얘기죠. 양육자의 실패가 정신병리의 실패를 가져온다. 정신병리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1943년 페어베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정신병리의 질적인 차이와 양적 차이를 구분했다. 첫째, 얼마나 많은 나쁜 대상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어느 정도로 나쁜가. 둘째, 자아가 얼마나 나쁜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는가. 셋째, 나쁜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아가 어떤 방어들을 사용하는가. 1943년에 그는 정신병리의 중심에 나쁜 대상들의 억압이 있다는 자신의 이론에다 대상들이 억압됨에 따라 자아의 부분들이 억압되고 결국은 자아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 얘기를 그 여러분들이 부분은 잘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우리가 대상의 분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고의 분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은 정신병리는 자아의 분열 정도에 따라 다시 말해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로 분열된 후 남아있는 중심적 자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정신병리의 정도는 자아가 얼마나 많이 타자들과의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관계들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자아가 얼마나 많이 불만족스럽고 도달할 수 없는 내적인 부모상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죄책감은 도덕적 방어를 통해 2차적으로 발생한다. 아동은 도덕적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상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나쁜 존재로 간주한다. 이러한 폐허배운의 견해는 그의 초기 정신병리 이론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클라인의 영향을 받은 그의 초기 이론은 죄책감이 공격성과 연결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 시기에 그는 죄책감을 후기 구강기의 기본적이고 1차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헤어베어는 정신병리의 원인을 초기 구강기 경험과 후기 구강기 경험에서 찾던 자신의 초기 정신병리 이론을 포기했다고 공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가 초기 이론을 포기했다는 암시들을 찾을 수 있다. 1941년 그는 초기 구강기 고착이 분열적 성격을 형성하고 후기 구강기 고착이 우울적 성격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분열적 역동은 자아 자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반면 우울적 역동은 양가성과 죄책감을 낳는다. 정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앞서 살펴보았듯 후기 연구에서 페어베어는 자아의 분열을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자아는 분열되어 기본적인 심리 내적 상황을 형성한다. 모든 정신병리 밑바닥에는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 중심적 자아라는 분열된 자아가 존재한다. 분열적 고착과 우울적 고착을 기초로 한 초기 정신병리 이론은 자아 분열과 분열적 역동에 기초한 보다 통합된 정신병리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정신병리에 대한 그의 후기 이론은 초기 이론보다 훨씬 더 관계적이며 경험적이다. 초기 이론에서 그는 딸기와 깨물기라는 특정한 충동들에 따라 초기 구강기와 후기 구강기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페어베어의 초기 이론은 어느 정도 역동구조 모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이론은 전적으로 관계구조 모델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다. 비록 페어베어이 후기에 가서 자신의 초기 이론을 직접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페어베어의 이론을 전파한 번트릭도 마찬가지였다. 클라인의 우울적 자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울증에 대한 클라인의 이론이 자신의 임상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진단된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분열증 환자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후기 저서에서 그는 우울증이 2차적으로 파생되는 정신병리의 형태라고 생각했다. 페어베어에 따르면 도덕적 방어를 통해서 내면화된 나쁜 대상들에 의해 자아가 분열된 후 이상화된 대상이 내면화되면서 우울적 죄책감이 나타난다. 요 부분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페어벤에 따르면 내면화된 나쁜 대상들에 의해 자아의 분열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분열이 먼저 자아가 나쁜 대상이 형성되고 그래서 나쁜 대상들이 분열된 이후에 나쁜 대상에 대한 지금 이미 생겨난 이후에 그 도덕적 방어를 통하여
이상화된 대상이 내면화된다. 이런 것인데 마치 도덕적 방어가 나쁜 대상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문에 보면은 depressive guilt 우울적 죄책감은 follows from the internalization of the ideal object. 이게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함으로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할 때 거기서 죄책감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뭘 통해서냐면 through the moral defense 이때 도덕적 방어라는 용어를 써요. 도덕적 방어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상적인 대상의 내면화.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도덕적 방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그런 거냐면 subsequent to the original schizoid split internalization of bad object. 그래서 나쁜 대상의 내면화에 의해서 발생한 당초의 스키조이드한 분열 이후에, 그러니까 분열이 먼저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난 후에 모럴 디펜스가 형성되면서 이때 분열이 먼저 나쁜 대상의 분열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도덕적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 도덕적 방어를 통해서 내면화하는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아의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도덕적 방어가 들어가면서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한다. 이제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적 죄책감이랑 2차적이죠. 처음에는 분열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리지널 스키조이드 스플리팅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도덕적 방어가 일어나는데 도덕적 방어는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한다. 이상적인 대상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발생하죠. 그리고 죄책감은 2차적이죠. 어떤 면에서. 먼저 분열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적 방어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아의 분열은 그 이전에 일어나고 그 뒤에 도덕적 방어가 들어오면서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한다. 그래서 이상적 대상의 내면화가 도덕적 방어라는 기제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같은 얘기 같지만 서로 다른 얘기죠. 순서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